행복하게 100세까지 자산 관리를 잘하면서 노후를 든든하게 사는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강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제쇼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네. 노후 걱정 때문에 네, 밤잠을 설치시더라고요. 아이. 좋은 인사이트 네, 네. 많이 좀 전해주십시오. 제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한 거, 경험한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구 전략. 그런데 인생에는 출구 전략이 너무나 중요하다. 네, 예. 그 이제 제가 그 외국의 그 언론인이 한국의 특파원으로 와서 이제 4년인가 근무하고 귀국하면서 이제 제가 점심을 사줬는데 네.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네. 한국 사람들은 이 돈을 버는 방법, 그걸 그 사람은 자산 관리에서 입구 관리라고 하더라고요. 입구 관리, 자산 입구 관리에 관리에서. 대해서는 좀 말이 그렇지만 쌍부르키고 열심인데 퇴직을 할 때쯤 돼서 60쯤 돼서 벌어둔 돈이 모자라면 거기에 이제 맞춰 사는 네. 노력, 또 많이 벌었으면은 아름답게 쓰는 방법. 네. 그 사람은 그거를 출구 관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냐, 회사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그러네요.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참 나쁜데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우리 좀 재테크 그러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노후에도 생활비 모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재테크 뭐 자산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돈 버는 능력이나 재테크 뭐 이런 것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그게 절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해외에서도 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해서 그런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은퇴하는 사람들의 이 경우를 보면은 뭐 많이 벌었으면 많이 번 대로, 적게 벌었으면 적게 번 대로 맞춰 사는 그 노력들을 많이 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더라도 살 수가 있고, 또 많이 벌었더라도 그 잘 안 되면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경제적 자립, 맞춰 사는 노력, 네. 이제 그거를 저는 출구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그 노후 설계 이런 강의를 하면서 보면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맞춰서 살까요? 이런 질문은 거의 없고, 맞아요. 나이 많은 분들도 어떻게 뭘 사면 돈을 벌을까요? 이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출구 관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노력을 하도록 좀 강의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을 모신 결정적인 이유가 그건데, 저도 네. 어디서든 배워보지 않았고 네. 그래서 잘 모르는 그런 영역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나 인생에서 소중한 과업, 과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네. 이 얘기를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확 드는 게 네. 정말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네. 오늘 요님들과 함께 네. 말씀을 나누겠구나 싶어서 네. 마음이 굉장히 그렇죠, 설레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게 네. 은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직전과 직후에 있는 분들이 네. 현실이 참 안담하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이제 은퇴라는 말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퇴라는 말은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된 직장에서 퇴직 네. 이걸 하게 되면 그 상황이 어떤가 이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그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재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51.8세라고 그러더라고요. 51.8세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옛날에 있던 회사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그 재벌그룹 이런 데서도 보면은 40대 후반에 명퇴들하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를 은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주된 직장 일단 퇴직을 했는데 그럼 51.8세에서부터 얼마나 앞으로 더 살게 되냐? 많은 분들이 평균 수명 지금 83.7세거든요.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연령, 그걸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노후 설계를 할 때는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하는 게 상식인데, 예를 들어서 1980년생, 금년에 만 46세 되는 분들, 네. 이분들의 20% 생존 확률 연령이 남자는 100살, 여자는 10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산다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현실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 그걸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는데, 최빈 사망 연령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51세에 퇴직했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정이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퇴직 직전 50대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50대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이 6억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부채 차입금이 많잖아요. 빚이 많잖아요. 빚이 평균 1억 천이에요. 예. 빼면은 5억 5천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인데, 온전히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5천만 원이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5억 5천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6천만 원이에요. 아, 그럼 훅 빠지네요. 9천만 원 남잖아요. 네. 결국 9천만 원으로 그 여생을 주된 직장 살아야 퇴직 후에 되는데, 30년, 예.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9천만 원 갖고 뭐 주식 사서 튀겨볼까 하다가 빵으로 만들거나 지금 난리지 않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이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렇게 난리에서 집 한 채만 있으면 끝날 것 같지만은, 이게 이제 이웃나라 일본이 경험한 것처럼 인구가 줄고 우리도 좀 인구 줄잖아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 줄어들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집값 장기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제가 이제 일본에 근무할 때 알던 친구가 있는데 도쿄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처럼 집에다가 막 돈을 그냥 집어넣지 않아요. 네. 그 28평짜리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피크일 때거든요. 네,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대요. 그럼 거기 살고 있어요. 네. 벌써 한 3, 40년째 살고 있어요. 아, 쭉 그때 버블을 거기서, 지나서도. 예. 예. 지금 이제 제가 가끔 전화해서 지금은 너희 집 얼마냐 물어보면요. 작년 연말에 물어봤더니 한화로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팔릴지 말지래요. 아,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 다 집 있고 나도 이제 집인데 거기는 기본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살 수 있으니까 네네. 뭐 그냥 그렇게 집이 그렇게 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 선진국처럼 집 연금이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선진국 경우에는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아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나 공무원, 그다음에 군인 출신 그 일부 연금 있는 사람, 직역연금 있는 사람들하고 특별히 제가 생각해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31% 정도가 주로 연금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연금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는 건 달랑 집 한 채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연금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받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전체 생활비는 어렵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이 제일 많은데요. 그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이제 65세 되면 받잖아요. 예. 그게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노령연금을 몇십만 원이라도 받는 사람이 70%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그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받는 사람이 65% 정도예요. 네네.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있고 또 개인연금이 있는데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 합쳐서 보니까 한번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8천만 원 좀 넘더라고요. 그걸 연금화 시켜봤자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될까? 한꺼번에 받아봤자 2, 3년 지나면. 연금도 그런 형편이라거든요. 그럼 이제 남는 건 집안채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집안채만 있으면 노후에 보통 퇴직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8, 90%가 부동산인데요. 집안채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 같던데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 도쿄 수도권에 이렇게 가보면 저녁에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네. 아, 공실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일본의 빈집이 2018년에 846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재작년에 그게 900만 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이 노후에 도움된다고 생각이 없어요. 아예. 네네. 그 사람들은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퇴직할 때 월부만 다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집으로 인해서 내 노후가 무슨 생활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빈집이 저 놀랐는데 작년 여름에 중앙일간지에서 전면으로 빈집 특집을 봤는데 보니까 2023년 현재로 우리나라 빈집이 153만 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분양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그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기거든요. 저 우리 경우입니다. 이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 버리면 빈집이 생겨요. 요즘은 지방도시도 가보면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외곽에 신도시가 생겨요. 네. 지방에도. 그 구도심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그걸로 이사 가고 그렇죠. 구도심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가 돌아가시면 비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153만 채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도 없지. 이런 형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주된 직장에 퇴직한 사람 전후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럼 이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국은 방법이 뭐냐? 퇴직하고 나서도 어떻게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제가 일본인 친구가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줬는데 문고판 책인데 일본에서 지금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정년 후의 진실 이런 책인데. 정년 후의 진실. 예. 그런데요. 저도 놀랐는데 일본의 60세에서 80세까지 월 평균 수입이 25만 엔, 우리 돈 250만 원 정도래요. 근데 월 생활비가 30만 엔, 300만 원 정도래요. 뭐 우리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우리 돈으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일해서 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일본의 70세 남성의 취업률이 46%. 70세인데. 그만큼 일자리도 있는 거네요. 절반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억울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뭔 일 하냐. 다들 폼나는 일 같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일본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한 자리를 두고 50명이 다투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사 대행 서비스. 네. 말은 그렇던데 가사 도우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노노 케어. 그 일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사회 그래도 베이비붐 세대가 그 75세 이후에 후기 노령기로 아직 다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다 후기 노령기에 갔어요. 네. 그러면 난리가 나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80이 되는데 나이가 되니까 여기 이제 아프잖아요. 돌봐줄 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간병인의 이 40 내지 50% 정도가 중국 동포가 와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또 애도 안 낳고 그래서 그분들 안 오면요. 우리나라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일본은 필리핀에서 여성들이 온다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그런 시설이 없고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의 사회 문제가 돼 있는 게 간병 난민, 간병 돌봄 그 난민 대란 뭐 이러거든요. 네. 우리도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보면은 이 노노 케어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의 요양시설 같은 데 가보면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이제 우리는 지금 훨씬 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연금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네. 그때에 대비해서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연금은 어떻게 돼 있고 해서 나중에 그런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처럼 일을 해서라도 뭔가 생활비를 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게 바로 저는 출구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일본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벤치마크하면서 우리도 전략을 세워야 된다.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그래요. 저는 그런 면에서요. 참 제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제 나이가 되어서 깨달아봐야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노후 준비라는 저는 그래서 20, 30대부터 노후 준비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20, 30대부터. 예, 그럼 사람들이 웃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젊은 시절의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20, 30대 그 시절에 연수 뭐 그다음에 거기서 근무하면서 일본의 우리보다 20년, 30년 고령 사회가 앞서가고 있는 사회를 보면서 네. 아,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20, 30년 딱 따라가니까. 그때에 대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하여튼 퇴직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런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를 갖는 게가 어떻게 노후 대비에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걸 제가 간접적인 경험으로 깨달은 거가 네.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한테 하는 이유가 좀 일찍 젊은 시절에 깨달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준비가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때 깨달아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좀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 좀 깨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제 일이고 실제로 가끔 보람이랄까 효과가 있구나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작년인가에 우연히 그 제 유튜브 그거에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금년에 34세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본 것이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 제가 젊은 시절에 깨달았던 거를 그분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젊은 시절에 이런 문제를 100세 시대에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뭔가 자신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가진 사람은 네. 영원한 청춘을 가진 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요.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를 좀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관련 이슈였습니다. 예, 예, 근데 평소에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현 정부에서도 부동산에 쏠려 있는 그 인식을 과감하게 깨고 네. 뭔가 자금을 분배하기 위해서 뭐 주식 시장으로든 네, 네.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네, 와중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그럼 우리를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궁금합니다.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네.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이 3대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자산이 첫째가 실물 자산, 네. 주로 부동산이지요. 두 번째가 금융 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뭐 이런 금융 자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하고 있는 건데 인적 자산, 인적 자산. 자기 자신이에요. 예. 예. 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하고 금융 자산의 비중을 보면 저는 부동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몰빵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쏠려 있는 거. 예, 네. 지금 사실은요. 저도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고 놀랐는데요. 우리가 통계상으로는요. 가구당 순자산이 일본보다 많아요. 부자예요. 뭐냐면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한 걸로 발표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62만 달러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8억이 넘지요. 그리고 일본이 52만 달러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지, 일찍 선진국 됐지, 연금 도입도 몇십 년 일찍 했지. 근데 우리가 일본보다 가구당 순자산이 많아요.
그냥 시장 환율로 계산한 걸로 봐도 우리나라는 44만 달러, 일본이 42만 달러. 네. 그럼 일본은 가족 수 식구가 많아서 그런가 보니까 1인당으로 계산해 봐도 일본이 26만 달러, 우리가 26만 달러, 일본이 22만 달러예요. 뭘로 봐도 우리가 일본보다 부자예요. 네. 근데 문제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76%가 부동산이에요. 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퇴직한 그 시니어들, 노인들만 보면 8, 90%가 부동산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쪼개서 어떻게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연금이 없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부동산이 얼마나 지금 일본에 비해서 비싼가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일본 땅 넓이가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네. 우리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4. 그렇네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지금 근데 제가 보니까 그 2023년 현재로 우리나라 남한 땅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토지 시가총액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본 땅 다 파는 거에 토지 시가총액이 보니까 우리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환율이 좀 달라져 가지고 일본이 약간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토지 시가총액은 일본과 우리나라 거의 비슷해요.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많았다, 일본이 많았다 그러는데 땅 넓이는 우리가 일본의 4분의 1이에요.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같으니까 4분의 4다. 이 말은 우리 남한 땅의 땅값이 일본 땅값의 평균 4배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198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이제 그 부동산 버블이 난리 났을 때거든요. 그때 일본에서 근무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는 일본 부동산 땅값이 우리나라 땅값의 15배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15분 우리 땅의 시가총액이 15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같으니까 15분의 15가 됐다. 그 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오르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본의 땅값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보니까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집 짓는 땅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랐다가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졌더라고요. 그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집에 대한 생각이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뭐냐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일본의 보통 사람이요. 내가 집이 없어. 금융자산에 몇 억 있어.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아이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거 딴 데 투자할까? 냉정히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사잖아요. 예.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아직까지도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1980년대 후반에 부동산 버블일 때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니까 그 선진국 미국, 유럽 이 나라들이 일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앵화값을 2배로 올려버렸어요. 앵화값을 2배로 올리면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 프라자 합의라고 나줘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돈을 왕창 풀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 금리 1%로 떨어뜨리고 돈 왕창 풀어가지고 부동산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도 기업은 땅 사다가 난리고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사면 큰일 나가다 난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은 원래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같은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라든지 해안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어.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사는 어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요. 우리는 지금 집 사는 돈 빌리는 거가 엄청난 특혜잖아요.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 안 빌려준다고 난리잖아요. 일본에서는 맘대로 빌려가세요. 그거 빌려서 사세요. 그리고 안 빌리고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 번쯤 이렇게 잘 우리도 앞으로 인구가 똑같이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노인만 남고 이런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한번 내 노후가 됐을 때 저는 그래서
지금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함부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 노후가 됐을 때 5년 후가 10년 후가 됐을 때 혹시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사고 팔고 이거를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원칙은 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원칙이 뭐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폰은 안 된다. 그리고 이 옛날처럼 과도하게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버블이 언제 붕괴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뭐 구조조정하라고 반반으로 반 쪼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 과감하게 주택연금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65세부터 한 달에 죽을 때까지 120만 원 받고 세상 떠나면서 남으면 자식한테 주고 모자라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구조조정한 효과도 있고 뭐 그런 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큰일 났어, 큰일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장 눈앞에 오르고 있으니까 네. 이 버블이라니까 그런 거거든요. 버블이 안 터질 것 같은데 언젠가 터지잖아요. 예.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연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재테크보다 중요한 게 연금이다. 네, 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부자 나라, 돈 많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거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그 60, 70%, 80, 90%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네. 31%밖에 안 돼. 많이 늘었는데도. 그럼 우리나라 노인들은 그동안에 뭘 먹고 살았냐? 예를 들어 1980년도만 해도 자녀의 도움이라고 주수입원을 말한 사람이 72%였어요. 네, 네. 근데 우리는 뭐든지 화끈하게 바뀌니까 작년에 조사한 걸 보니까 주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10%로 줄었어요. 그거는 확연한 예.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 주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은 뭐 미국이 0.4, 일본이 네. 1.7, 독일 뭐 네. 그래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이 사회생활과 시작과 동시에 연금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연금은 1년 내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40년 적은 금액이라도 네. 쭉 오래 들여야 되니까 국민연금 부부가 같이 드세요. 전업주부라도요. 한 달에 9만 원씩 30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을 하면 지금 돈으로 58만 원 3천 원씩 받아요. 월. 그래요. 그 물가로 늘어나니까. 네.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부부가 국민연금 들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그 요즘은 뭐 자영업하는 분도 다 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니까 개인연금. 그래서 상당 구조로. 그래서 국민연금이 1층, 퇴직연금이 2층, 네네. 개인연금이 3층이거든요. 그러니까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금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많으면은 그러면 다 오케이 같은데 돈이 많아도요. 매달 들어오는 소위 훌로라고 하죠. 들어온 돈이 없으면 못 써요. 무서워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동산으로 다 갖고 있다가 버블이 터지면 또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나는 나중에 퇴직 후에 최소 생활비를 연금으로 받도록 준비하겠다. 그게 선진국이다.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네. 그 퇴직연금을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 활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 백만장자가 직장인의 꿈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 미국의 휘데리티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고객 중에
이 퇴직연금, 이 개인형 퇴직연금하고 그다음에 회사형 퇴직연금하고 퇴직연금으로 100만 달러, 우리 돈도 지금 한 15억쯤 되는 거죠. 네. 받는 사람이 두 개 합쳐서 1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휘데리티라는 그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20%니까 미국 전체로는 500만 명 정도가 연금 100만 장자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돈 혹은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을 하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연금 100만 장자가 약간 우리한테 무리라고 생각하면 하다못해 50만 장자 정도의 꿈을 갖고 연금을 국민연금 1층, 개인연금,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열심히 가입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직장인들은 이 퇴직연금 가입을 해가지고 그 연금 자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펀드 투자를 그때 처음 시작해요. 그래서 그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 활용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퇴직연금이 있는지 그다음에 개인연금이 뭡니까? 퇴직금인지 그것이 DC형인지 DB형인지 모른 채로 퇴직하는 사람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퇴직연금에는 이렇게 방치해 놓고 돈을 빌려 가지고 신용거래 지금 B2가 33조잖아요. 빚 얻어서 이 주식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직장인들은 직장 시작할 때부터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엄청난 게 복지 제도다. 그래서 거기 그 가입을 하고 그 연금 자산 운용이 내 책임이니까 네. 거기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서 그 공부를 한 걸 가지고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수준도 높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금 네. 100만 장자, 연금 퇴직연금 100만 장자의 꿈을 갖고 직장인들이 하니까 그만큼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 관심을 쏟고 그리고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나머지 자산 운용에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맘만 바꾸면 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이 연령대별로 노후 준비 방법이 20, 30대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3층 연금, 1층 국민, 2층 퇴직, 3층 개인 가입해서 그 연금 준비하시고 거기서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십시오. 네. 그리고 오래오래 직장 생활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몸값 높이는 노력, 인적 자본 투자를 하십시오. 그게 20, 30대 네.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실천을 좀 우리 후배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통틀어서 나에 대한 투자를 해야겠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예. 나의 미래에 있는 나의 노후의 삶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 네. 공부하고 투자하는 거 바로 지금부터이구나.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면 100살까지 뭔가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게 돼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요즘 주가 지수 6천이니 난리잖아요 지금. 저는 제일 걱정이 뭐냐면 B2가 많은 거예요. 원래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돈은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 돈은 단기간 내에 쓸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빚내서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네.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돈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네. B2가 지금 33조 6천억이고 그다음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20대 특히 젊은 사람 20대 남성의 그 주식 사서 보유 기간이 평균 5.9일이래요. 1년에 61번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엄청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사고 팔고 하거든요. 우리는 1년에 61번을 사고 팔고 하면요. 꿈에도 나타나요. 이러다가도 그 생각해야 돼요. 네네. 저는 직장인들은 일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일은 월급 엄청난 금융자산이에요.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직장인은 일해서 성공해야 돼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래서 20, 30대에 삼성연금 가입한 뒤에 연금자산 운용하는 방법 공부한 뒤에 자기 몸값 높이는 인적 자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나이 들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네네. 퇴직하고도 일할 수 있을까. 저는 뭐냐면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일찍 그거를 미리 간접적인 경험을 깨달은 덕분에 회사 일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미래 직업과 연결시켜서 내가 퇴직 후에도 일을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한 덕분에 투자 교육이라는 새로운 그 일종의 창직 같은 걸 할 수 있었고, 와. 그러다 보니까 노후 설계라는 또 창직을 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근데 사람의 재능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직업이 사라지면, 이 회사가 사라지면 내 재능을 다른 데 가서 쓸 수 있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런 거를 젊은 시절에 끊임없이 문제의식 갖고 일을 해야지 회사 일도 잘하고 일에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자신만의 기준과 네. 그리고 일이 있어야지. 사실 투자도 중요한 영역이지만 그렇죠. 우선순위는 그거다. 예, 그렇죠. 저는 그래서요. 네. 아까 말한 실물자산, 부동산, 네. 그다음에 금융자산, 그다음에 인적자산 중에서 저는 인적자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생각해요. 중요하다. 그 인적자산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생활비라는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지금 황혼연이 엄청 늘고 있거든요. 전체 이용거수 중에서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1990년에는 5%였어요. 네. 2014년에는요 36%예요. 지금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 이혼이거든요. 지금 일본도 난리예요 지금. 근데 황혼 이혼의 사유를 들어보면 옛날에는요 이 성격 차이, 그다음에 돈 문제, 뭐 배우자 외에도 뭐 이런 얘기인데 요즘은 그 세 가지에다 풀어둔 게 뭐냐면 퇴직 후에 부부의 갈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도 많고 부부 이러다 갈등을 보니까.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본의 가정주부들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전업주부인데도 40대 후반에 되면 애들 교육 손에서 떼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주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뭐 조그만 그 슈퍼에서 날리는 거라도 거의 대부분의 주부들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보면 돼요. 그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퇴직 후에 그런 갈등을 줄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지금 내일 모레 8순인데 이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도 갈 데가 없는 거, 역할이 없는 거가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일적인 측면에서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티베트 종교지도자 달라이라마가 그랬대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아, 3배나 되는 거예요.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제 선배 한 분이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보면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왕년에 끝발이 있던 사람일도 이게 안 돼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자리까지 오르셨는데도 예. 그런 정서적인 뭐랄까 만족감 이런 그러니까. 부분은 그 이후에도 호의거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더 그게.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 생활비가 모자라는 게 때문에도 일을 해야 되고 예.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도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역할이 없는 공허감에 벗어나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반드시 그 일이라는 게 꼭 돈 버는 일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어떤 분이 재벌 그룹 임원하다가 갑자기 나오셨대요. 네. 뭐랄까 이렇게 보니까 택배 분류한 데를 가봤대요. 근데 그게 무지개 힘든 일이래요. 돈 때문에였으면 못했을 건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내가 운동해서 빼나 이거 해서 빼나 마찬가지였구나. 몸무게 빼 목적으로 일을 시작했대요.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빠졌어요. 지금도 한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일하라고 하면 다들 지긋지긋한 그 일,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취미반,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미국 같은 데는 민간 비영리 조직, NPO 네.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 시민단체 NGO 있잖아요. 이거는 비정부 기구의 뜻인데 NPO는 비영리 조직이라는 뜻인데요. 미국 가면 한 130만 개 정도의 NPO가 있어요. 네. 그런 데 가서 노인들 돌봐주는 일, 뭐 애들 교육시키는 일, 사회 공헌, 무슨 지역사회 개발 이런 식의 일을 해요. 그 현역 같으면 100을 받았을 거를 30 내지 40 정도만 받아요.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60 내지 70은 사회 공헌 활동,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가 돼요.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로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는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키는데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돈 걱정이 없으니까 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취미 활동 절반, 봉사 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찾아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냐면 아까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이라고 했는데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거를 겸한 활동이든 네.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죠. 네. 평생 현역, 지긋지긋하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즐겁게. 예, 즐겁게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예. 살 수 있는 지름길임을 예. 명심하는 게 그러니까 중요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예.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부부의 화목이라든지 네. 사회의 역할을 그런 걸 위해서라도 뭔가 약간의 수당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거.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지요. 그 연구의 이름처럼 100세 동안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네. 주인공이 되면서 자산 관리도 하면서 네. 이렇게 네. 출구 전략도 짜면서 그걸 엄청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꼭 뵈며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AI 시대에 네. 정말 많이 일이 변화할 거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사고도 달라야 되고요. 네. 네.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저는요 지금 네, 저 굉장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사실은 좀 약간 기계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그 M1선총 분해결합이 못해가지고 막 기합받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또 직장에 들어가서 컴퓨터 시작됐잖아요. 네, 그거 잘 네, 네.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디지털 문맹인데 네. 최근에 제가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은 그 어느 출판사에서 저한테 그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여기를 많이 찍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책을 또 몇 번 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어떻게 보면 제 컨텐츠가 그 이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건 내 대신 그 인공지능이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많이 안 했다든지 또는 책을 같은 거 안 내서 그게 저장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좀 힘들겠지만은 예.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걸 잘 문제는 활용하는 방법만 제가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네. 근데 방법은 뭐냐면 그 제 경험이라든지 내가 다른 독서를 해가지고 그 질문하는 능력을 잘 키우면 사실 저도 이 스마트폰 이게 쓰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거 점점 이게 사용이 쉬워지잖아요. 저는 인공지능도 AI도 사용 방법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출판사에서 그걸 딱 이런 원고를 갖다가 딱 주는 걸 보고 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네. 내가 하는 분야에서 AI의 도움을 엄청 받겠구나. 예를 들어서 AI 간병할 때도 간병도 앞으로 이제 성역화되고 AI 도움을 많이 받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그동안 너무 이 AI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좀 열심히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AI 영화제의 관람객으로 가서 이제 봤는데 마음만 있으면 AI 도구 툴을 이용해서 내가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음악을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무섭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하면서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이 AI 시대를 그래서 살아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동안 네. 반성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직장생활 오래 하면서 임원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뭐 비서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잘 못했거든요. 지금이라도 근데 옛날에는 엄두를 못 냈는데 요즘 보면은 약간만 자기가 시간을 써서 이용 방법을 알게 되면은 자꾸 이게 쉬워지니까 네.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콘텐츠를 그 AI가 다 저장하고 있잖아요. 내 대신 저장해 준 거를 정리해서 나한테 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그걸 내가 활용 못 한다는 건 내가 이거 반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AI 전문가들은 이제 앞으로 세상은 예. AI를 잘 쓰느냐와 못 쓰느냐로 나뉜다. 그런 것 그 같아요. 말이 맞는 네, 것 네, 네. 같으셔요.
그 대표님 또 궁금한 게 자기 브랜드, 예. 자기만의 뭐 정체성이 담긴 예. 그런 거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드는데 그러니까 좋은 전략이 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블로그 같은 거를 뭐 이게 계속 쓴다든지 네. 책을 낸다든지 하는 게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저도 지금 이 나이에 왜 저를 강의를 불러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무설계에다가, 원래 출발은 전 재무설계 시작했거든요. 예. 재무설계에다가 인생설계를 접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무설계만 가지고 본다면 예측이나 이런 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제가 어떻게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데, 그 인생 설계를 접목시키면은 그 사람들 인생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 이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또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방법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바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1980년대는 제가 이제 일본 관련 일을 많이 했는데 뭐냐면 그때 일본이 잘 나갈 때잖아요. 일본을 배우자고 그 외치고 이제 일을 했는데, 90년대가 되니까 일본이 어려워지고 별 볼 일 없어지니까 그때 그 도쿄에서 그런 대표 같이 했던 친구들이 다 잘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본이 뭐가 잘못되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시찰단을 해외로 보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제가 입수를 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가 많이 일본 제도를 좀 이렇게 배워온 게 많거든요. 거기에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다니고 있는 대우증권이라는 증권회사가 주업이 뭐냐면 주식 사고 팔고 해가지고 수수료 받는 게가 거의 뭐 90% 수입원이었어요. 네. 지금 그 일이 아주 줄어들었거든요. 그때 일본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증권 매매업에서 자산 운용업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선진국의 증권 시장이 우리보다 발전한 이유는 자산 운용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자산 운용업의 중요성을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외쳤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어느 그룹에서 저한테 그러면 네가 와서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 잘 나가던 시대에 일본을 배우자로 외쳤다면 이제 일본어 반면교사를 하자 외칠 수 있거든요. 네네. 미처는 그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노력, 그 생각의 전환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자기가 자기 재능이 바뀌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내 재능을 써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안력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투자교육 이런 재무설 뭡니까 그 노후설계 교육 이런 거를 이제 하다가 제가 있던 회사가 외국에 팔렸어요. 그래서 사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뭐랄까 그런데, 어디가 사장 자리 또 구해봤자 한 2년 하다가 또 잘리겠지. 그러니 이 투자교육, 노후설계 교육을 내 라이프워크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미래에셋 박현재 회장님한테 제안서를 냈어요. 네. 연구소를 만들자고. 네. 저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겠지. 천만의 말씀이 지금 넘치잖아요, 지금. 요즘은 헤드헌터라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헤드헌터를 통해서라든지 그 제안력. 나는 이러이런 지금 경험이 있고 이러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당신네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그 제안서 낸 덕분에 미래에셋에서 9년 동안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65세가 돼가지고 민망해서 지금 1인 기업, 1인 연구소 시대니까 1인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1년 반쯤 하는데, 또 다른 회사가 그러면 미래에셋처럼 해보자고 해서 거기서 또 거기 가서 또 8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잘 제안해서 그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와서 다시 지금 1인 연구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남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써먹었다면, 일본을 배우자는 방법으로 써먹었다면, 일본을 반면교사하자는 방법으로 써먹고, 이런 식의 노력.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도 교육이, 저는 사교육이 나쁜 게 아니고, 네. 사교육이 생각하는 능력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해요. 돈 드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 사교육이 통했거든요. 지금은 우리 애들을 생각하는 능력을 갖도록 키워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니까. 네. 여기서 안 되면 저기 가서 어떻게 자기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달달달 외워서 시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네. 네.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그렇죠. 습관 정말 중요한 삶의 특히 자산이거든요. 자녀 그 관리에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과육 공부 돈 많이 들여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지금은 신규 채용이 없어요. 네. 보니까요, 2015년인가 그때 이미 전체 채용 건수의 신규 공채가 50% 줄었더라고요. 네. 근데 또 10년 만에 19%로 줄었더라고요. 취업하기 그런 참 식으로 힘든. 안 뽑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데는 어린 어떻게 되냐? 친구들.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를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거기서 날 뭘 못 보는가?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고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고 네. 그다음에 평판, 인간성이 됐는가. 그래서 요즘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데잖아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이 바뀌고 있을 때 그 바뀌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적응해서 또 뭘 새로운 일을 만들어야 될 건가. 뭐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요님들이 대표님 만나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삶을 다시 열심히 이어가야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 지금까지 다 한 말씀입니다만은 네.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또는 취미 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님들 잘 들으셨죠? 나는 평생 현역으로서 내 자신의 삶을 굳건히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 장착 꼭 필요한 이 시대의 노후 관리 설계법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광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후의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부디 평생 소일거리를 갖도록 노력하세요.